밤 10시 베이징 국영방송국 본사 회의실. 커튼 너머로 비치는 도시의 스모그 속 네온 사인이 흐릿하게 깜빡입니다. 책상 위엔 중국몽이 적힌 노트북, 그리고 낡은 서류철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한국 가야겠군. 한동안 침묵하던 후배 기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 정말 직접 가시려는 겁니까? 거긴 요즘 중국인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럴수록 가봐야지. 내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속에선 오래된 기자로서의 직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뭔가 감춰진 게 있다. 중국 방송국 내부는 요즘 애국적 프레임이 강조되고 있었어요. 모든 뉴스는 중국의 위대함을 기본으로 하고 해외는 항상 중국을 부러워하는 대상으로 그려지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지난 수년간 그런 틀 안에서 기사를 써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중국에 밀렸다. IT 기술력도 우리가 앞섰다. 그런 보도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죠. 아니,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은근히 팔로우하고 있던 해외 커뮤니티, 특히 유럽의 경제 포럼에서는 자꾸만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은 여전히 세계적이다. 서울은 아시아에서 가장 스마트한 도시 중 하나다. 이걸 그냥 넘길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게 기자로서 살아온 25년의 직업 윤리였죠. 며칠 뒤 베이징 국제공항. 서울행 대한항공 K852편 탑승 시작하겠습니다. 탑승구 앞에 섰지만 발걸음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이면 내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비행기 안 두꺼운 자료 파일을 넘기면서도 시선은 창밖 어둠 속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대국이다. 한국 따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켠의 묘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저의 확신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인천국제공항 내부로 들어선 순간 뭐야, 이 정도는 된 느낌은 첫 느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중국 대형 공항에서 느껴지던 소란스러움이나 혼란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 줄 선 사람들은 조용했고 직원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을 정도로 매끄러웠어요. 입국 수속까지 5분도 안 걸렸군. 짧게 중얼거리며 여권을 챙기는데 옆에 있던 한 서양인이 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프리티 패스트, 라이트. 순간 당황했지만 맞장구를 쳤습니다. 예, 패스터 댄 익스펙터드. 중국보다 빠르다고. 여긴 한국인데.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쾌적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베이징에서는 종종 마스크를 끼고 다녔지만 서울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택시 승강장 이쪽입니다. 공항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하자 습관적으로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선 이런 친절 뒤엔 뭔가 요구가 따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직원은 아무런 데 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이거 기분이 묘한데.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고층 빌딩, 그리고 도로의 질서정연한 차량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알던 서울은 이런 곳이 아니었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서 베이징 사말로의 교통체증과 스모그 낀 하늘이 오버랩됐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택시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어요? 베이징 쪽이신가요? 네, 어떻게 아셨습니까? 말씀하시는 게 베이징 사투리가 좀 있어서요. 저도 몇 번 가본 적 있습니다.
베이징이요? 어땠습니까? 기사는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공기는 좀 힘들었지만 도시 규모는 정말 크더군요. 한국도 발전했지만 중국은 역시 대륙이라 다르긴 다르죠. 순간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배려에 놀랐습니다. 한국인이면서도 중국을 깎아내리진 않는 태도였으니까요. 이 작은 대화 하나가 저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인은 우리를 싫어한다는 고정관념. 그게 진짜일까?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며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으로 가득한 거리가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그래도 표면적인 것에 속으면 안 돼.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이니까. 하지만 저는 모르는 사이 이미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 내면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삼성전자 본사로 향했습니다. 삼성은 이제 옛말이지. 화웨이한테 밀린 지 오래야. 출국 전 중국에서 했던 제 발언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서울 강남 삼성전자 타워 앞. 웅장한 건물 앞에 서자 중국보다 초라할 것이라는 제 선입견이 깨졌습니다. 유럽 출장 때 봤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사의 대기업 건물과 맞먹을 정도였으니까요. 저우 기자님 맞으시죠? 삼성 홍보팀 담당자가 유창한 중국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정확한 발음에 놀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출입 시스템, 안내 로봇, QR 체크인 심지어 사내 카페까지 무인 결제가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이거 베이징에서도 일부 첨단 사무실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오늘은 R&D 센터부터 보시겠습니까?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첨단 장비들이 즐비한 연구소에 들어서는 순간 전 세계 시장에서 활약 중인 한국 기업의 저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선 자율주행, 반도체, AI 기술을 동시에 연구 중입니다. 홍보팀 담당자의 설명에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화웨이와 맞먹거나 아니, 앞서는 부분도 있군. 이 말을 듣던 한국 측 직원의 표정은 겸손했습니다. 글로벌 경쟁은 치열하지만 저희는 기술로 승부합니다. 이런 자신감이라니. 중국 기업에서 느끼던 권위적 위압감과 달리 이곳에선 조용한 자부심이 흘러나왔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한국인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에선 삼성도 곧 쇠퇴할 거라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찾아오죠. 하지만 한국은 IMF,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우린 위기 속에서 배웁니다. 그 순간 저는 1997년 한국 외환위기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중국에서도 널리 알려졌던 그 사건.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삼성은 위기를 딛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조용히 건물 밖으로 나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부동산 위기 하나로도 흔들리고 있는데 이 나라 쉽게 봐선 안 되겠군.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강남역 근처에서 지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면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될 중국계 한국 거주 사업가 린차오와의 만남이었죠. 저우 형, 오랜만이요. 한국은 처음이죠? 린차오는 서울에서 무역업을 하며 10년 넘게 살고 있는 인물입니다. 식사를 하며
한국과 중국의 경제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국도 요즘 어렵다면서요? 부동산 문제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린차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문제 민감하지. 하지만 한국도 상황이 좋진 않다고 들었네. 린차오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문제야 어디나 있죠. 하지만 한국은 글쎄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지? 여긴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실패가 낙오가 아니거든. 그때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제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호텔방에서 가져온 분명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제 손엔 없었습니다. 중국이라면 끝장인데 여긴 어떨까? 린차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라 괜찮을 겁니다. 일단 갔던 곳부터 돌아봅시다. 우리는 식당, 카페, 거리 구석구석을 다니며 지갑을 찾아 나섰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때 아까 들렀던 카페에서 일하던 알바생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님, 혹시 이 지갑 찾으세요? 깜짝 놀라 다가가자 그녀는 제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의자 밑에서 발견했어요. 외국분 같아서 혹시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 카드, 신분증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린차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게 한국입니다. 솔직히 중국이라면 이 시간에 이미 카드 정지부터 했겠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야.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린차오가 묻자 저는 대답했습니다. 중국에서 기자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범죄, 도난 사건을 다뤘지만 이렇게 순수하게 누군가 물건을 찾아준 건 드물었거든. 린차오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한국은 아직 사람 사는 맛 나는 곳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질서정연한 서울의 야경,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지갑의 묵직한 감촉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여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다. 이틀 뒤, 저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귀국 하루 전, 저는 남산타워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강을 따라 빛나는 야경, 그리고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이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 조용하면서도 강한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때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한국 노부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도 참 멋진 나라지요. 저희는 몇 년 전 북경에서 아주 좋은 추억을 만들었어요. 노부부는 베이징 여행 당시 중국인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줬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벽 너머에는 사람 대 사람의 진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서울의 마지막 밤, 호텔방에서 짐을 싸며 가장 먼저 가방에 넣은 것은 지갑도 아닌 며칠 전 한국인 기사님이 건넨 작은 사탕 봉지였습니다. 사탕 하나에 담긴 배려가 이렇게 깊을 줄이야. 다음 날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방송국 스튜디오로 호출됐습니다. 저우 기자, 오늘 저녁 생방입니다. 한국 특집으로요. 프로듀서가 말했습니다. 원고가 없는데. 그냥 현장에서 느낀 걸 말하세요. 그렇게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막 돌아온 저우민 기자를 모셨습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은 어땠나요?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제가 본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랐습니다. 스튜디오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기술력, 질서, 그리고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여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과 정직함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카메라 너머 중국 시청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은 후련했습니다. 우리가 경쟁할 상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배울 점이 많은 이웃입니다. 방송이 끝난 뒤 PD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의도했던 내용은 아닌데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기자입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며칠 뒤 제 SNS에는 비난도 있었지만 점차 이런 관점도 필요하다는 댓글이 하나둘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을 직접 발로 뛰며 진실을 찾는 기자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사무실 책상 위에 한국에서 받은 작은 사탕 봉지를 올려둡니다. 그건 제게 항상 말합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져라. 베이징에선 현대차가 중국에서 고전 중이라는 기사만 넘쳐났지만 직접 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차세대 수소차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책임자가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붐에 밀려 퇴보한 줄 알았는데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군. 연구소 투어가 끝난 뒤 그 책임자는 저를 근처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현대차 중국법인 출신의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한 엔지니어가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중국 분들은 매운 걸 잘 못 드신다던데 괜찮으세요? 저는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한국 내 반중 감정 루머가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이죠. 한국인들도 결국 중국인을 무시하는군. 식사를 하면서도 어쩐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장펑 중국 후배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소문이 맞는 것 같아. 한국인들도 중국인을 은근히 낮춰보더군. 장펑이 대답했습니다. 선배, 역시 조심하셔야 해요. 다음 날 현대차 엔지니어 중 한 명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거요. 혹시 농담으로 들으셨나요? 절대 그런 뜻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소 긴장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중국 분들이 매운 음식 잘 드시는 걸 알아서요. 오히려 존경심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괜히 오해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경직되어 있었구나. 편견에 갇혀 농담마저 오해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사람 냄새 나는 사람들이구나. 다음 날 아침 현대차의 수소차 시험장에서 엔지니어들과 재회했을 때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환대와 배려에 저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식사 도중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중국도 빠르게 발전했잖아요. 솔직히 저희도 중국에서 많이 배웁니다. 그 말은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들은 경쟁을 넘어 서로 배우는 관계를 원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저는 기자로서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한국과 중국, 그 경계에서 나는 진실을 봐야 한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짐했습니다. 나는 진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야겠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만나는 진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